내가 며느리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서도 아주 네 시엄마 때문에 내가 병신처럼 산다. 네? 내가 젊었을 적에는 잘 나갔었거든. 우리 동네에 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네 시엄마 만나고 내가 꼬꾸라져 버린 거야. 어, 여보, 아주 이런 멍청한 여자가 또 없다. 네 시엄마는 진짜 멍청해. 얼마나 멍청한지 내가 말해주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김영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송편으로 남편의 주둥이를 틀어막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느껴왔던 감정이었지만 이만큼 격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밉상이 되어가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70살이 아니라 7살 같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 모진 세월 동안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 같았던 남편과 사느라 원형 탈모증까지 생겼습니다.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는 것도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 앞에서 자신을 욕하는 것만은 도저히 익숙해지지도 않았고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멍청한 줄 아냐 하면서 아들 며느리에게 말문을 여는 남편. 나이 60 넘어서 이런 소리나 듣고 바보 취급을 당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이 뭐가 무섭다고, 자식도 다 커서 자기 가정을 꾸린 마당에 말이죠. 여태 참고 산 거, 나이 먹고 무슨 이혼이냐 하고 살았던 게 수십 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명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을로 사는 것 말이죠. 김 씨의 남편은 유별났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그랬고 동네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뭐든지 자기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는데 그게 꼭 스스로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고 남들도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밥 먹는 순서부터 한 끼 양까지도 자신이 정해준 대로 하지 않으면 성부터 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같은 잔소리를 반복했습니다. 기억력은 어찌나 좋은지 잊어버리지도 않았죠. 두부가 너무 많잖아. 이게 된장찌개야, 두부탕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 찌개를 끓이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두부를 넣고 보니 조금 남았기에 그냥 다 넣어버리자 하고 넣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이미 넣은 것을 도로 뺄 수도 없어서 그냥 끓였는데 역시나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다시 건질까? 넣은 걸 또 왜 건져? 생각을 좀 하고 말해. 땀이 삐질 나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고민하던 와중에 와가지고 잔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아직 차려지지 않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힐끔힐끔 김 씨가 요리하는 걸 지켜보는데 꼭 심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떨렸죠. 당신은 어떻게 요리가 늘지를 않아? 몇 년을 밥을 해도 말이야.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대답을 바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김 씨를 타박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요리했으면 식당을 차렸겠다. 남편은 혀를 차면서 신문을 한 장 넘겼습니다. 신문을 읽는 건지 요리 감독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차리는 동안에도 남편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치는 왼쪽, 나물은 오른쪽, 젓갈은 정중앙. 그래야 집어먹기 편하다고 하는데 김 씨는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오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아침부터 밥 대신 욕을 먹을 테니 말이죠. 밥이 너무 질잖아. 물 조절도 그렇게 못해. 당신이 지난번에 너무 되다고 그래서 조절한 건데. 말끝마다 말대꾸야. 에이그, 아무튼 잘하는 게 없다. 잘하는 게 없어. 이따가 저녁 때는 잘해볼게. 아침부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건지 몰랐습니다.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세상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같았습니다. 반면에 김 씨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태 이런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일을 주면 껍질을 어떻게 깎아라. 어떤 것은 마트에서 사고 어떤 것은 시장에서 사라. 뉴스 좀 봐라. TV 뒤는 매일 걸레로 닦아라. 싱크대 물기를 깨끗하게 훔쳐라. 잔소리는 다양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붙어 있는 탓에 거의 배경음악처럼 듣는 남편의 잔소리였습니다. 여보, 나 시장에 다녀올게요. 시장 어제 다녀왔잖아. 내일 사무실에 도시락 싸가야 하잖아. 도시락통이 깨졌네.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면 도시락통이 깨지느냐고. 10년 쓴 거잖아요. 남들은 30년도 써. 얼른 다녀올게요. 남편은 못마땅한 듯 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씨는 얼른 지갑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사실 도시락통은 핑계였습니다. 하나 사긴 해야 하지만 당분간을 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갔다 오는 것도 일종의 탈출이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김 씨는 25년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그때부터 쭉 부동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남편도 그날로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사무실에 출근했죠. 중개보조원 역할을 했는데 사실상 감시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며 김 씨가 계약을 잘하나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25년간 내내 붙어 있으니 남편의 눈엔 김 씨의 단점이 아주 잘 보일 것이고 김 씨도 이제는 남편이 눈길만 보내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긴장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이렇게 가끔 따로 외출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이 귀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또다시 한 주 동안 남편에게 시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옛날처럼 남편의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생긴 남편의 이상한 버릇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참 김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 부부가 인사차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잡채, 갈비찜 등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그래, 어서 와. 밖에 춥지? 아니에요.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나는데요. 김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차가 좀 막혔어요. 아들이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도착한다고 미리 전화를 했었는데 시계를 보니 6시 20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6시에 올 거라고 마음대로 생각하고는 20분이나 늦었다고 언짢은 기색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타박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늘 화내는 말투라 며느리가 더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원래 말투가 저러셔. 김 씨가 며느리에게 서근거렸습니다. 와, 어머님.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오는 건데 며느리의 감탄에 김 씨가 기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들었습니다. 당면을 이렇게 푹 삶으면 어떡해? 이게 잡채야, 떡이야? 그리고 싱겁잖아. 접시를 젓가락으로 탁탁 치며 하는 말에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도 남편이 이럴 때면 화가 났지만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입엔 맛있는데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도 입맛이 이상한가 보다. 네 시엄마는 평생 요리를 해도 이렇게 간을 못 맞춰. 음식이란 게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조차 모른다니까. 싱거우면 간장이나 소금을 더 넣는 걸 왜 못하는 거야? 여보, 간장을 좀 더 넣을게요. 김 씨가 서둘러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들도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김 씨를 물고 늘어졌죠. 건강? 네 엄마 때문에 화병 나서 죽겠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김 씨 눈치를 봤습니다. 혜영이 너는 시집살이 걱정은 없겠다. 네 시엄마는 생전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해. 근데 그게 더 문제야. 시장 가서 깎아달라는 말도 못하고 무당한 일 당해도 한마디 따지지도 못해. 아마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벌써 사기당해서 깡통 차고 있을 거다. 그런데도 내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삐지기나 하고 말이야. 아버지, 아들이 조용히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혜영이 너도 우리 집 식구 됐으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자. 자고로 여자가 현명해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야. 어? 네. 네 시엄마처럼 하면 안 돼. 살림도 그렇고 내조도 그렇고 말이야. 너희 결혼할 때 집 한 채 못 해준 것도 다 네 시엄마 때문이거는 아냐? 여자가 말이야. 저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 쓸 줄도 모르고 아낄 줄도 모르고 내가 다 혼자 짊어지고 산다. 남편이 밥을 먹으며 소주를 몇 잔 마시더니 취한 건지 어쩐 건지 갑자기 며느리를 붙잡고 김 씨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을 못한다. 남편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한다. 끝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중간에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나서 한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일어나고 나니 아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대꾸 없이 들으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튼간 당신은 반성해야 돼. 며느리가 돌아오고 나서도 남편은 식사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김 씨는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며느리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으니 속으로 사겨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집을 나서기 전에 아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더니 김 씨의 손을 꼭 잡았다가 났습니다. 나름의 위로였습니다. 아들도 남편의 성격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아들이 대놓고 김 씨의 편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밥상을 엎었을지도 몰랐죠. 며느리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먹은 게 얹힌 모양이었습니다. 자꾸만 배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김 씨는 그런 며느리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혜영아, 잘 가고. 네, 어머님. 김 씨는 아들 내외를 배웅하면서도 어색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습니다. 김 씨를 뭐라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로 김 씨는 오랜만에 남편과 크게 한바탕 했습니다. 나 오늘 찜질방에서 잘 거니까 찾지 마요. 김 씨는 남편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당연히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저질러 버렸습니다. 둘이 있을 때 뭐라고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지만 며느리 앞에서 망신을 준 건 참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호기롭게 집을 나오긴 했지만 내내 찜질방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남편이 알 것 같아서 다음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은 꼭 강도가 든 것처럼 난장판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은 엎어져 있었고 서랍도 죄다 나와 있어서 정말로 도둑이라도 왔다 갔나 싶어서 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집이 왜 이래? 당신이 언제 집 신경이나 썼어? 아예 찜질방에 살지 집엔 왜 들어와? 당장 나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누군 뭐 당신 좋아서 같이 살고 있는 줄 알아? 생활력도 없는 여편네 내가 구제해 준 것도 모르고 외박을 해. 나도 이 통장 가지고 집 나가버릴 거야. 서랍을 뒤진 이유가 통장을 찾기 위해서인 듯 했습니다. 남편을 통장을 두 손에 들고 흔들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들고 준호네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뭐라고요? 준호한테 간다고. 당신이 나를 혼자 내팽개치고 가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아들 집을 왜 간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이 모양이니까 그렇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습니다. 알았으니까 그 통장 내려놔요. 또 이런 짓 하면 정말로 준호네 집으로 들어가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정말로 나갈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는 결국은 김 씨의 입에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용서해주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김 씨는 엉망이 된 집을 치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김 씨를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고 사냐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밥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평화가 좋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아들에게 달려갈 수도 있는 성격이라는 걸 아는 이상은 자신이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남편이 며느리에게 못 볼 꼴을 보이는 게 싫어서 김 씨는 맥없이 화해를 하고 말았죠. 그러다 김 씨 부부가 아들네 부부와 연을 끊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김 씨 부부는 작은 빌라 한 채를 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니 싸게 나온 매물 정보를 알게 되는데 급매로 나온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이걸 애들 앞으로 사주는 게 어때요? 아들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돈 쓰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들어 부동산도 잘 돼서 여유가 있었기에 대출 받아서 사고 그걸 김 씨 부부가 갚아주는 게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그걸 왜 준호 명의로 사? 사놓고 전세 줄 거야. 부동산 가격 오른다는데 우리도 돈 좀 벌어보자. 물론 남편이 그럴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뭐라도 해줬겠죠. 결국 빌라는 김 씨 명의로 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눈치가 보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잘 살고 있는데요, 뭘. 결혼할 당시엔 그 일로 갈등이 많았는데
아들도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세를 놨던 세입자가 나가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아들이 김 씨가 사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남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말고 비워두라고 했습니다. 의외로운 말에 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준호네 이쪽으로 와야 한다며? 그래서 준호 들어와서 살라고요? 뭐하러 집을 구해? 부모 집이 있는데. 당신, 그래도 괜찮아요? 안 괜찮을 게 뭐야? 어차피 비어 있는 거. 그런데 남편도 의외였지만 아들의 대답도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희가 집 구할게요. 왜? 아버지가 들어와 살라 그러던데. 저희도 저희 집이 있어야죠. 나는 그거 너희 집이라고 생각해. 나중에 둘 중 하나는 물려주시겠지. 그냥 그런 거 생각하기 머리 아파요. 전세 구해서 가면 돼요. 아들은 극구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러려니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이 전에는 집 안 해준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들어와서 살라고 해도 싫다고 그래. 아무튼 고집은 지 엄마랑 똑같다니까. 잔말 말고 들어와서 살라고 그래. 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억지로 살라고 그래요? 그냥 냅두고 세입자 구해요. 나도 싫다 그래. 아주 아버지 하는 말을 우습게 알아? 왜? 집 안 해줬다고 시위하겠대. 그냥 자기들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살라고 해. 말 잘 들으면 명예 바꿔준다고.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긴 할 텐데. 집 명예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이래라 저래라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걱정이 이것인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참견을 받을까봐 걱정인 것 같았습니다. 김 씨만큼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들이었기에 그제야 김 씨는 아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근처이기 때문에 이사 첫날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셔서. 뭘? 너희들이 편하면 됐지. 그래. 잘 살아라. 그 집도 말이야. 네 나 아니었으면 사지도 못했어. 나나 되니까 네 엄마 데리고 여기까지 왔지. 남편은 인생 이야기를 또 아들 며느리에게 풀어놓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아낄 줄 모르는 김 씨를 데리고 어떻게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아들은 어쩐지 골치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못 선택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앞으로 가까이에 살면 명절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알고 있었지만 첫날부터 이럴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남편이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김 씨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 집에 찾아오셨어요. 뭐? 언제? 낮에요. 낮이면 아버지가 시장 다녀오겠다고 하셨을 땐데. 시장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생선 주고 가신다고 오셨는데 비밀번호를 치고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희 비밀번호 안 바꿨어? 설마 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김 씨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전 세입자가 나간 뒤에 입주 청소를 하고 일부 수리를 했는데 남편이 왔다 갔다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설마 아들이 비밀번호를 안 바꿀 줄은 몰랐고 남편이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들네 집에 무작정 들어갈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미안해. 얼른 비밀번호 바꿔. 아버지가 비밀번호 바꾸지 말라셔요. 종종 들르겠다고.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아버지랑 얘기해 볼게. 남편은 시장에 다녀와서 또 누구를 만난다며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서 왜 말도 안 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김 씨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준호네 집에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어요? 준호네 집? 그게 왜 준호네 집이야? 내 집이지. 아니, 준호가 살고 있으면 준호 집이지. 준호 혼자 사는 데도 아닌데 그냥 가면 어떡해요? 내가 내 아들 보러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준호네도 사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후로도 남편의 불시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김 씨가 설득을 거듭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은 했지만 며느리가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준호네서 하게. 왜 거기서 해요? 그 집이 거실이 더 넓잖아. 제기도 이번에 다 갖다 놔. 뭐 하러 그래요? 그냥 여기서 하지. 혜영이가 뭘 할 줄 안다고. 아, 그러니까 이참에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금방 제사 다 물려받아야 할 텐데. 나중에 제사든 차례든 다 없애버릴 생각을 하고 있던 김 씨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한테 제사를 물려주네 만에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이러다가 아들 이혼하는 꼴이라도 볼까봐 걱정이 됐죠. 남편은 김 씨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제대로 된 상의도 없이 며느리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자고 할 수밖에 없었을 테죠. 당연히 아들은 반발했습니다. 아니,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시더니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고 차례까지 여기서 지내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진짜 그러니까 말이다. 엄마가 좀 말려보세요. 엄마가 아버지 설득해 볼게. 그런데 남편이 김 씨가 하는 말을 듣더니 득달같이 아들네 집에 달려가서 삿대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말할 때는 알겠다고 하더니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냐? 손가락은 며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당신도 똑같아. 가장이 다 생각이 있어서 한 소리를 자식놈이랑 뒤에서 쑥덕거리고 아주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주 그냥 내가 우습지? 너희 그렇게 내가 오는 것도 싫고 명절이고 뭐고 자식돌이 안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그러자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비위를 맞추려고 하던 아들도 그 소리에 표정이 무서워졌죠. 네, 나갈게요. 뭐야? 아들도 이제는 못 참겠다는 듯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와 산다고 아무 때나 막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참견하시는 거 그만하세요. 저희가 나가면 되잖아요. 애초에 싫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 집 해줬더니 이래? 아버지 집이잖아요. 저희 집이 아니라. 집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나가라고 이 자식아. 남편이 주변에 휘두를 게 없나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 아들이 김 씨 부부를 현관으로 밀었습니다. 가세요. 금방 집 비워드릴 테니까. 이 자식이 부모를 밀어?
남편이 아들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나이 먹고 커다란 아들을 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집 밖으로 밀려났고 눈앞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남편은 집 문을 부술듯이 발로 차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모르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행패는 옆집 사람이 나와서 따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 부릅니다. 조용히 좀 삽시다. 너 뭐라고 했어? 남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거친 욕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김 씨가 뜯어말리며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남편이 김 씨를 잡았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아무튼가 이 여편네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나가란다고 나가겠다고 해. 건방진 새끼. 당신이 날아가라면서요? 이것 봐. 지 애미랑 자식이랑 똑같다니까.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자식이 보고 배우지. 여보, 이번엔 정말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 그놈의 자식이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진 연락도 하지 마.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과는 다르게 열흘 뒤에 아들은 집을 비워버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원래 김 씨 부부가 알던 그 비밀번호로 다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빈 집을 보고 김 씨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자식을 괘씸해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한동안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남편의 이런 점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멋대로인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대못을 박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고 몰아세우는데 김 씨 또한 평생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죠. 그래도 아들이 거기에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김 씨처럼 욕을 들으면서 살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그렇게 김 씨 부부는 아들 내외와 1년 반 동안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면서도 자존심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나 보자는 듯이 씩씩댔죠. 그동안 김 씨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김 씨는 남편 몰래 아들 내외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성화에 한 번을 가보질 못했습니다. 가끔씩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칠 뿐이었죠. 그러다가 김 씨가 작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고 혹을 떼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걱정된다고 아들이 찾아왔죠. 엄마, 이번에 한번 애기 데리고 갈게요. 정말? 아들은 누워있는 김 씨가 안쓰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연을 끊고 살며 김 씨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아버지 감당하기 힘드시잖아요. 애기도 있으니까 전처럼 그러진 못하실 거예요. 김 씨는 차마 먼저 아들에게 아버지와 화해하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와준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걱정되는 한편 손주도 보면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이번 명절에 애들 온대요. 애들 누구? 준호. 애기 데리고 온대.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놀란 게 느껴졌습니다. 차마 대놓고 좋아하지는 못해도 남편이 제 핏줄이 라는데 궁금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입꼬리가 실룩실룩 했던 것을 본 적도 있었죠. 며칠 날 온대? 그 뒤로 남편은 아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애기도 온다 그러지. 당연히 데리고 오죠. 애들 오면 성격 좀 죽여요. 왜 여태 연락 안 했냐?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러자 남편이 불편한 헛기침을 했습니다. 김 씨는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연을 끊고 지내는 동안 김 씨도 남편과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그놈의 성격을 뜯어고쳐 보려고 노력도 해봤고 찜질방도 두어 번 가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김 씨가 항복을 해야 했죠. 아들네와 다시 잘 지낼 수만 있다면 김 씨는 남편이 뭐라고 해도 좀 참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남은 게 가족밖에 더 있나 싶었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지 않나 생각하면 남편의 잔소리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것도 김 씨가 지난 날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김 씨는 반갑게 아들네 가족을 맞이했고 남편은 별말 없이 묵묵하게 손자를 안아들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한박 웃음을 짓고 싶은 걸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음식은 안 해도 돼요? 엄마가 다 해놨어. 낮에. 내일 아침에 나물만 하면 돼. 너희는 할 거 없어. 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먹고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차례 지낼 때 와. 자고 가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집이 멀지 않으니 그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았죠. 남편은 평소 같았으면 딴지를 걸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너 그때 왜 그랬냐 하면서 화를 낼까봐 걱정이 됐는데 남편은 일상적인 근황 얘기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저 잠깐 차에 좀 다녀올게요. 밥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기 무슨 가방을 두고 왔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혼자 소주를 연거푸 3잔을 마셨습니다. 김 씨가 걱정되는 눈길로 바라보는데 남편은 김 씨가 아닌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서도 아주 네 시엄마 때문에 내가 병신처럼 산다. 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씨는 또다시 식겁해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는 잘 나갔었거든. 우리 동네에 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네 시엄마 만나고 내가 꼬꾸라져 버린 거야. 아, 며느리한테 도대체 무슨 대답을 바라고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주 이런 멍청한 여자가 또 없다. 네 시엄마는 진짜 멍청해. 남편의 말에 김 씨는 머리를 망치로 쾅 하고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남편의 단어 선택에 상당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멍청한지 내가 말해주랴. 며느리의 대답도 듣지 않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일을 할 때도 말이야. 사람 볼 줄을 몰라서 이 사람이 계약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구분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나 막 집을 보여주고 다니는 거야. 기름값도 안 나오게. 보여달라면 보여줘야지.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김 씨도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에 참지 못하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멍청하다는 거야. nak 보면 몰라. 얼굴에 계약할 거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재주로 그걸 다 판단해서 집을 보여주고 말고 한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만큼 부동산을 했으면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멍청하다고 하잖아. 여보, 말 가려서 해요. 김 씨가 경고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지난번에 너희 집에서 나갔을 때 그때도 너희 시엄마가 중간 역할을 부드럽게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잖냐? 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지. 여자다운 맛도 없고 밥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수술한 것도 있잖냐? 내가 진작에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걸 시간 없다고 미루다가 그렇게 수술까지 하게 된 거야.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미련하게 그래서 내가 네 시엄마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냐? 한 번만 더 병원 가라 그럴 때 안 가면 요양원에 쳐넣어 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를 했다는 듯이 웃는 남편. 웃고 있는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웃지도 울지도 못하며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얼굴도 며느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도 잘 알아둬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냐.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풍비박산 난다고. 그게 네 시엄마 두고 하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혜영이 너도 마찬가지야. 네? 저요? 그래? 집에서 나가란다고 홀랑 남편 꼬셔서 나가버리는 애가 어디 있냐? 아, 그게 아니라. 준호가 이사 가자고 했어도 네가 말렸어야지. 현명한 부인이면 뭐가 옳고 그른지 남편한테 딱 부러지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 안 돼.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내가 후회도 했다. 명심해라.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아들이 큰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내가 네 시엄마 때문에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병신처럼 산다. 속상하다는 듯이 소주 한 잔을 들이키는 남편을 쳐다보던 김 씨가 그 순간에 차려진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고 아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뒤집혀서 난장판이 된 것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김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네? 뭐야?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그 긴 세월 동안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등신처럼 살았는데 며느리 앞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도 못하고 가족 귀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 여편네가 미쳤나? 아무튼간지 아들이랑 똑같아.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걸 못 듣고 부모 쫓아내고 상 엎어버리고. 이건 준호랑 똑같은 게 아니라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뭐야? 현명한 여자면 뭐가 옳고 그런지 딱 부러지게 말하라며? 당신 말대로 그만 멍청하게 살고 이참에 현명하게 좀 살아보려고.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온 가족이 평생 당신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며 살았으면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당신 이제 70인데 그러고 살고 싶어?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신이 나갔구나. 제발 그만하세요. 남편이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러더니 김 씨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미련한 여자 여태 먹여 살렸더니 뭐? 당신이 언제 내 비위를 맞춰? 당신이 내 비위 맞춰서 살았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 여태 먹여 살린 건 나잖아. 이 여편네가 여편네 소리 좀 그만해요. 아들 며느리 앞에서 그만 망신 주라고? 누군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나 이제 당신이랑 안 살아. 이번 명절이 마지막이야. 근 40년 동안 쌓인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진작 갈라서지. 누가 무서운 줄 알아? 진작 떠나고 싶었던 거 준호 핑계대면서 협박했던 게 누군데? 당신은 진짜 끝까지 변하질 않아. 나도 더 이상은 멍청하다는 소리 들으며 살고 싶지 않아.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 옷가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어디가? 당신이랑 이제 안 산다고. 준호 너희도 그만 가봐. 혜영이한테 며느리를 잘못 들였네. 어쩐네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험악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셨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너도 똑같아, 임마.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가라, 가. 준호, 너는 내가 한 푼도 안 물려줄 줄 알아라. 자식 없다고 생각할 거야. 당신도 갈라서면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야. 김 씨는 그 말을 뒤로하고 그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를 보내고 이번엔 찜질방에 가지 않고 김 씨의 빌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세입자를 들였다가 남편이 쫓아낸 지 한 달이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다며 까다롭게 구는 바람에 비어 있었는데 김 씨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죠. 그 집은 내 집이야. 이 집이 왜 당신 집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내가 사자고 했잖아. 그러면 그 아파트는 내가 사자고 했으니까 내 집이겠네. 뭐? 이대로 갈라서자. 당신은 그 집에서 살고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정말 이 여편네가 미쳤나? 그래. 너무 늦게 미쳐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야. 이혼 서류는 곧 준비할게.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 씨가 빌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욕설로 시작해서 협박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와. 안 그러면 통장 다 정리한다. 이혼하면 너는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내가 없으면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김 씨는 그런 문자를 볼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40년 가까이 들어온 그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기로 한 이상 남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김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문 좀 열어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남편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 정말로 이혼할 거야? 그래.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야, 나이가 몇인데 이혼이야. 창피하지도 않아? 금방 후회할 거면서 왜 이런 짓을 해? 후회는 지난 40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후회 안 하며 살려고. 김 씨는 기어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김 씨를 말리기는커녕 또다시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졸지에 혼자 남게 된 남편이 뒤늦게 김 씨에게 빌었습니다. 내가 변할게. 정말이야. 그 말을 믿으면 그거야말로 멍청한 거지.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도 답답하고 멍청한 여자랑 안 살아서 좋겠네. 병신처럼 살지 말고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봐. 하지만 남편이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김 씨였으니 말이죠. 집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남편이 김 씨를 찾아오는 일이 없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반년 뒤 치열한 다툼 끝에 김 씨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이혼 후에 빌라를 팔아버렸고 부동산도 옮기기 위해 휴업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편과 멀어질 생각이었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와는 활발하게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낮에 잠깐씩 애를 봐주기도 했죠. 그러자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고 김 씨는 아들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며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